슬공쌤의 옛날 이야기 연안지계 폐월초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왕소군의 전한이 왕망에 의해 멸망하고요. 왕망이 신나라를 건국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광무제의 유수가 신나라를 멸망시키고 후한을 건국합니다. 그 후한 말에 난세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영웅이 역사를 만드느냐, 역사가 영웅을 만드느냐.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이 나오고 태평하면 간적이 날뛴다. 구군이 백척간두에선 후한 말, 드넓은 중원을 무대로 펼쳐지는 촉, 위, 오, 삼국의 영웅호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쾌한 혈전. 삼국지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유명한 글이죠. 오늘의 주인공 초선은 방금 소개한 삼국지 그 초반에 나오는 인물로 중국의 4대 미녀 중 유일하게 가상의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하지만 미모 속에 감춰진 지략과 담대함, 그리고 혼탁한 나라를 구하고자 한 그 간절함이 참 매력적인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삼국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아름다운 폐월 초선은요, 후한말 한나라의 대신 사도 왕윤의 수양딸이에요. 용모가 보름달처럼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노래와 춤에도 매우 능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의 미인은 서구형이 많았어요. 하얗고 배곡 같은 피부에 도톰한 볼살, 또 빨강 분홍의 연지를 사용했고요. 머리를 말아 올리거나 풀거나 또 아름다운 염색머리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검은 눈의 강조를 위해서 눈화장도 매우 잘했다고 합니다. 또 비단으로 하늘거리게 몸을 휘감으면서 의상을 제작을 해서 아주 예뻤대요. 그리고 그녀는 늘 귀걸이를 하거나 꽃이나 머리 장식으로 귀를 가렸거든요. 그래서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일각에서는 귓볼이 매우 작아서 그랬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하루는 초선이 화원에서 달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 한 조각이 달을 이렇게 가리자 그 모습을 본 왕윤이 달도 내 딸에게는 비할 수가 없다. 달이 부끄러워서 구름 사이로 숨어버렸구나 라고 말했대요. 이때부터 초선은 폐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왕윤은 양아버지였지만 초선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고요. 그녀 또한 그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이 왕윤은 후한의 정치가였어요. 황건적의 난에서 평생의 적이었던 십상시의 난, 그리고 동탁의 집권을 모두 거치면서 한나라에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어요. 이미 멸망의 수순을 밟고 있던 한나라였는데도요. 그는 동탁만 제거하면 다시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한나라에 충성을 다한 그런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삼국지에서의 왕윤은요, 동탁이 정권을 잡은 후에 폭정을 일삼자 그 초선을 이용한 연안지계로 여포를 이용해 동탁을 죽여요. 그러나 동탁의 잔당이 장안을 공격해오자 장안을 다시 빼앗기고 이각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왕윤이 어떻게 동탁을 죽였는지 지금부터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황건적의 난에 이어서 힘을 키운 동탁은요, 황제가 죽고 그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하태호까지 죽여요. 그리고 조정을 장악을 합니다. 어린 헌제를 황제 자리에 앉히고는 정권을 잡습니다. 동탁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요, 한없이 교만하고 방자해져요. 그 장안성에서 한 250열이 떨어진 곳에 별궁을 짓는데요. 25만 명을 혹사시켜서 장안성과 비슷하게 높은 벽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20년 이상 먹을 곡식을 쌓아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황금과 보물과 비단 같은 거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요. 각지에서 잡아들인 미녀만 해도 1000여 명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북지군에서 이렇게 투항해온 포로들을요, 너무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수족을 자르거나 눈이나 혀를 뽑거나 큰 가마솥에다가 삶아서 죽이는 만행을, 정말 그런 만행을 태연하게 이렇게 저지르고는 마냥 즐거워했대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공포심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후한은요,
포로들의 비명소리와 백관들의 공포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때 원소가 이끄는 그 동탁 토벌군이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동탁은 장안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동탁에게 협조하는 척했던 왕륜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왕륜뿐 아니라 많은 충신들이 그를 제거하고 싶어는 했지만 그의 옆에는 삼국시대 최고의 무장이었던 양아들 여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충신인 왕륜은 조조까지 동탁의 암살에 실패를 하니까 이 동안왕조를 찬탈하려는 동탁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양녀였던 초선이에요. 초선은 아버지 왕륜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은혜를 갚을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사실 그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요, 초선의 양치는 황건적에게 살해가 되었대요. 그때가 그녀가 8살 때였는데요. 길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또 황건적에게 잡혀요. 황건적은 그녀를 보고 미모가 예사롭지 않음을 안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파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녀를 산 사람이 바로 황건적을 물리쳐서 그 명성이 전국에 알려졌던 바로 왕륜이었던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 그녀의 모습이 처량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또 예뻤기 때문에 그녀를 사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왕륜은요, 눈물로 초선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함께 동탁을 죽일 연안지게를 꾸미게 됩니다. 미인계로 여포를 이용해서 동탁을 죽이려고 계획을 짠 거죠. 이 연환지게는요, 이을 연자의 고리환자, 갈지자, sel개자예요. 그러니까 고리처럼 연결하는 계책이란 뜻이죠. 간첩을 적한테 보내고 계교를 꾸미고 그 사이에 적을 공격해서 승리를 얻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래요. 물론 여포와 동탁 둘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포는 당대의 영웅이었거든요. 하지만 허점은 있었어요. 여포는 아직 너무 젊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좋아했죠. 동탁도 굉장히 노간신이고 교활했지만 호색한이었어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양부와 양자인 이 두 사람은 바로 호색한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초선은 빗으로 쓰여지기로 한 거예요. 먼저 연회를 열고 여포를 초대를 합니다. 이 여포는요, 중국 그 후한마을 무장들 가운데서는 가장 무용이 뛰어난 장수로 우리 삼국지 소설과 또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친숙한 장수예요. 절개가 없고 무력도 많다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장수는 아니지만 그 무용만큼은 천하제일이다. 특히 궁술과 승마술이 뛰어났다고 해요. 사람 가운데는 여포고 말 가운데는 적토마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날도 아무것도 모르는 여포는요, 칠보로 장식된 황강간을 멋지게 쓰고요, 적토마를 타고 왕륜의 집으로 옵니다. 산의 진미로 주안상이 차려져 있고요, 왕륜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군의 용기는 한나라의 자랑거리입니다. 패수관에서 대승을 하고 변경까지 안정시켜 주시니 사방에서 장군에 대해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이 나라에는 장군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허니 늙은이가 경의를 표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진작에 이런 자리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간 결례가 컸습니다. 이렇게요. 그 말을 듣자 경계를 하던 여포가 기분이 매우 좋아졌어요. 그때 왕륜이 시녀에게 신호를 보내고 초선이 나타납니다. 그날따라 유독 더 아름답게 차려입은 그녀는요, 멋진 건물을 선보여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여포를 이용해서 동탁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기울어가는 이 한나라를 재건하고 백성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여포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것을 본 그 왕륜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초선을 여포의 첩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으로 들어가죠. 며칠 후에 이제 왕륜은요, 다시 동탁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초선을 시켜서 춤과 노래를 바치게 합니다. 그녀의 미색에 넋을 잃은 동탁은요, 초선을 곧 궁으로 보내서 천자의 귀비로 삼자고 해요. 우선은 동탁은 궁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의 미호성으로 초선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왕류는 보내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포가요, 동탁에게 달려가서 초선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지만 동탁이 이미 천자에게 보내기로 했다면서 들어주지 않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자에게 보내지 않고 자신의 궁에서 첩으로 삼아요. 그걸 알게 된 여포가 분노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초선은요, 교묘한 행동으로 여포와 동탁 사이에 줄타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포가 자신을 더욱 간절하게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탁도 자신을 더 총애할 수 있도록 정말 수족 노릇을 합니다. 근데 기회를 엿보던 그 여포가요, 상부 후원에 있는 봉의정에서 초선과 만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때 초선은 정말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하소연으로요, 자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포는 머뭇거리면서 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동탁이 이제 상부로 돌아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 말아요. 초선은 이제 갑자기 쓰러지는 척을 하고요. 화가 난 이 동탁이 여포한테 칼을 던지는데 여포는 잘 피해서 다행히 왕륜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이 여포는요, 왕륜을 따라서 그의 저택에 가서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자 봉의전에서 있었던 일을 막 자세하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듣던 왕륜은 기회가 왔다 싶어서 대장부가 모욕을 당하면서 왜 남의 밑에 있냐, 장군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동태사 밑에 왜 있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장군을 욕할 거다 라고 하면서 여포를 자극을 합니다. 이 왕륜의 부추김에 동탁에 대한 여포의 불만은요, 마침내 원한으로 바뀌고요, 기필코 동탁을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돼요. 여포가 뜻을 굳혔음을 이렇게 확신한 왕륜은요, 사손서나 황원 등을 불러서 함께 헌제가 황제의 자리를 선양한다 라고 속이고요, 동탁을 조정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여포를 시켜서 동탁을 죽이기로 이제 모의를 해요. 다음날 여포가 이숙을 시켜서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동탁의 사택인 미호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자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죠. 천자께서 문무백관 앞에서 이제 태자님께 제위를 물려줄 뜻이 있어서 이 조서를 내리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랬더니 동탁은 간밤에 용이 내 몸을 감싸는 꿈을 꿨는데 오늘 이런 기쁜 소식을 듣는구나 라면서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동탁이 대궐로 들어서자마자 왕륜이 소리를 쳐요. 역도가 왔다. 무사들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요. 그러자 100명이 넘는 무사들이 일시에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우르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무사가 동탁의 팔을 찌르는데요. 동탁은 예복 밑에 갑옷을 입고 있긴 했대요. 하지만 너무나 불시에 당하다 보니까 수레에서 굴러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여포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여포가 수레 뒤에서 뛰어나와요. 근데 믿었던 여포가 여기 역적 동탁을 죽이라는 천자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외치면서 동탁이 놀랄 틈도 주지 않고 긴 창으로 동탁의 급소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숙이 그의 머리를 베어버려요. 이렇게 허무하게 동탁은 믿었던 양아들에게 당하고 만 거예요. 동탁이 죽자 후안의 그 문무백관들이요, 일제히 환호성을 쳐요. 이 동탁의 시체는 지나치게 살이 쪄서 군사들도 옮기는 게 고역이었다고 하고요. 지나가는 백성들이 머리를 발로 차고 시체를 발로 짓밟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포악했던 이제 그를 향했던 백성들의 분노가 막 느껴져요. 그리고 여포는 왕륜의 명을 받고 군사 5만을 거느리고 미호로 갑니다. 이제 동탁이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재산이 정말 엄청났다고 해요. 황금이 23만 근, 은이 89만 근, 이런 걸 비롯해서 눈이 어지러울 정도의 보물들이 가득 차 있었대요. 그래서 왕륜은 금은 보화는 모두 장안으로 보내고 곡식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라고 했대요. 이때 백성들에게 나눠준 곡식만 물경 800만 석이나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장안의 백성들이 정말 기쁨에 넘쳐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궁 안에 있던 죄 없던 800명의 궁녀들은 모두 희생이 되고 말아요. 동탁의 사망 소식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지니까 황건적들이 다시 들끓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진 조정에서는요, 조조에게 황건적을 토벌하라고 시켜요. 조조는요, 순식간에 토벌을 하고요. 조정에서는 진동장군이라는 칭호를 내리죠. 그리고 이 조조가 최고의 권력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여포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동탁을 죽였음에도 성도 없이 병사들과 떠돌다가 결국은 조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 여포의 배신은 그 역사가 그의 은인과도 같았던 그 병주자사 정원으로부터 시작해요. 여포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았던 그 정원을 배신하고요. 그의 목을 베서 동탁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탁까지 척살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나라 왕실의 영웅으로 등극을 했지만 동탁의 수하였던 곽사와 이각에게 패하면서 이제 성도 없이 관동으로 나와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난세라서 배신과 계략은 난무하는 게 당연한 거다 말할 수 있겠지만 여포 같은 경우는 명분이 없이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호응도 받지 못했고 어떤 곳에도 속할 수가 없었어요. 또 배신을 할까봐요. 받아주지 않았죠. 그리고 또 너무나 슬프게도 여포 본인도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서 온몸이 이렇게 꽁꽁 묶인 채로 조조에게 죽임을 당해요. 여포의 야망이 불러왔던 비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후 초선은 어찌 되었을까요? 동탁이 죽은 다음에 초선은 자결을 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여포의 첩으로 살다가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여포가 죽을 때 그 조조에게 가지 않고 스스로 그때 죽었다는 설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때 죽지 않고 조조가 데리고 갔는데 관우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또 관우와 조조 사이에서 불화를 일으켜서 관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초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후한말 폭정과 권력 찬탈의 쿠데타를 멈추게 한 정말 1등 공신, 초선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